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여성들이 미국 입국 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입국거 부당한 일본 여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인천공항이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쿠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8시 기상,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뉴욕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과 저는 사실 특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K-팝도 즐겨 듣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본 게 전부였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편도 티켓만 가지고 오셨네요. 체류 목적이 뭔가요? 세관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설명을 하려 했지만 내 서툰 영어는 의심만 키웠죠. 그리고 다른 일본 여성들처럼 저도 입국이 거부되었어요. 37시간 동안 대기하셔야 합니다. 공항 한쪽 방에 억류되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죠. 끔찍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최근 일본 여성들의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했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 일본 여성들이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와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로 여행 간다며 인플루언서인 척 가방을 많이 가져가는데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도 한 달에 600만 엔, 많게는 1000만 엔까지 번다고 해요. 하루에 60만 엔을 버는 경우도 있다니. 일본에서 버는 30만 400만 엔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미국 측에서 이런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단속을 강화한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이 혼자 오고 편도 티켓만 있으면 거의 무조건 입국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젊은 여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일본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금이 너무 적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죠. 어차피 휴가는 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일본으로 바로 돌아가기는 너무 허무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뉴욕 갔다 왔어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공항에만 갇혀 있었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스카이스캐너 앱을 열어 JFK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을 검색했어요. 캐나다, 멕시코, 아니면 카리브해. 그때 서울행 항공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시간 후 출발, 좌석 여유 있음, 가격도 합리적.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가깝고 비자가 필요 없고 짧은 시간에 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 그렇게 특별히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참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계획에 없던 일탈.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겠지만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한 법이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어요. 피곤함에 절로 눈이 감겼지만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에 눈이 떠졌습니다. 미국 공항의 삭막하고 냉랭한 분위기와 달리 인천공항은 따뜻한 조명과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자 또 긴장됐죠. 또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한국 출입국 직원은 단 30초 만에 심사를 끝냈어요. 친절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는 영어 인사까지 해주었죠. 미국에서의 불쾌한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열차는 도쿄의 JR과 달리 소음이 거의 없었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정돈된 느낌이었죠. 일본의 역 주변이 좁고 복잡한 골목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서울은 넓은 도로와 계획적으로 배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호텔을 예약하고 지도를 확인하고 심지어 한국어 번역까지 가능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만 받는데 여기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고령화된 일본과 달리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려는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도쿄와 달리 개찰구가 다르게 생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자판기 화면이 전부 한국어였죠. 도쿄의 지하철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다가왔어요. 긴 포니테일에 귀여운 인형이 달린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 여학생은 영어로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환하게 웃더니 의외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수학여행으로 오사카에 가본 적이 있다면서요. 일본어 실력이 꽤 좋았습니다. 여학생은 제 목적지를 물어보고는 직접 티켓 구매를 도와줬어요. 도쿄의 스이카 SUICA처럼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추천해줬죠. 충전도 해주고 앱까지 다운받는 법을 알려줬어요. 일본 학생이었다면 아마 바쁘다며 급하게 가버렸을 텐데 그 여학생은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에 함께 탔는데 도쿄 지하철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우선 차량이 더 넓고 밝았죠. 좌석 배치도 달랐고 노약자석이 더 많았어요. 도쿄 지하철은 노선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환승이 어렵지만 서울 지하철은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된 노선과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제게 티머니 앱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휴대폰 하나로 실시간 도착 정보, 최적 경로, 환승 정보, 심지어 출구별 정보까지 모든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도쿄에도 비슷한 앱이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왔고 전광판에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표시됐어요. 도쿄 지하철에선 종종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거나 표시가 작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었죠. 지하철 안에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산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도쿄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도쿄 지하철은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승객들로 가득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명동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도쿄의 비즈니스 호텔보다 방이 넓었고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고 주변 관광지와 맛집을 친절하게 추천해줬어요. 도쿄의 사무적인 서비스와는 달랐죠.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은 도쿄보다 더 밝고 화려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들이 빌딩 외벽을 장식하고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도 화려하지만 서울은 더 대담하고 강렬한 느낌이었죠. 방 안에 짐을 던져두고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조금 불안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밤에도 젊은 여성들이 홀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어요. 도쿄의 야타이 포장마차는 대부분 좁고 비싸지만 이곳은 넓고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떡볶이는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너무 매워서 물을 3잔이나 마셨지만 이상하게 손이 계속 갔죠.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던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어주셨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일본의 편의점도 좋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더 다양한 즉석식품과 생활용품을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대부분의 일본 편의점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도쿄와 달리 서울은 도로가 격자형이 아니라 약간 복잡했죠. 지도 앱을 열었지만 일본어로 된 정확한 안내를 찾기 어려웠어요.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서툰 일본어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호텔 앞까지 같이 걸어줬죠. 도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친절이었어요. 도쿄 사람들은 바쁘고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여행이 취소된 실망감은 이미 사라졌어요. 마음속에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죠. 계획에 없던 이 여행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무척 궁금했어요. 내일은 뭘 해볼까? 서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설레는 이유였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서울 관광지를 검색했더니 가장 먼저 나온 곳이 경복궁이었죠. 일본의 황거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니 규모가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도쿄 지하철역은 대부분 실용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인데 이곳은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기둥과 천장이 있었어요. 마치 궁궐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한복 대여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유카타를 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다채로운 색상과 화려한 디자인에 눈이 갔습니다. 일본 기모노는 절제미가 특징이지만 한복은 화려한 색상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궁금증에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번역 앱으로 소통했죠.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자 환하게 웃으며 다양한 한복을 보여줬어요. 일본 기모노를 입을 때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복은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치마와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에 리본을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우아한 모습이 완성됐어요. 거울 앞에 서자 낯설지만 아름다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본 기모노의 직선적인 라인과 달리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이 여성스러움을 더했어요. 머리도 한국식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허락했죠. 일본 전통 헤어스타일은 무겁고 복잡한데 한국식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어요. 직원은 제 머리를 반올림하고 전통 장신구를 꽂아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본 관광지에서는 보기 힘든 정책이었죠. 문화를 체험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경복궁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 황거나 니코의 신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규모가 훨씬 컸고 건물들의 배치가 더 개방적이었죠. 일본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면 이곳은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듯 했어요. 특히 천장의 화려한 단청에 시선이 갔습니다. 일본 건축의 자연스러운 나무색과 달리 빨강, 파랑, 노랑의 강렬한 색상이 사용된 점이 독특했어요. 기둥마다 그려진 용과 봉황 같은 상상의 동물들도 흥미로웠습니다. 궁 안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세 세대가 함께였죠. 영어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 신기했나 봐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할머니가 웃으며 뭐라고 하셨는데 손녀가 통역해 주었어요. 한복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요. 그 가족은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궁을 구경하자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손녀는 영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근정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정확한 동작에 감탄했어요. 일본의 황궁 경비대는 현대적인 제복을 입지만 이곳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죠. 교대식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며 경회로로 안내했어요. 커다란 연못 위에 지어진 정자였죠. 할아버지는 이곳이 왕이 연회를 열던 장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연못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경복궁을 다 둘러보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함께했던 한국인 가족은 근처의 유명한 한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지도 앱을 보며 그곳으로 향했죠. 식당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일본의 료칸처럼 전통 가옥을 식당으로 바꾼 느낌이었죠. 하지만 료칸의 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어요. 여전히 한복을 입은 채였기에 들어가자마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3명의 중년 일본인 남성이었죠.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그들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만 풀어 헤친 상태였어요. 무척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중 눈에 띄게 얼굴이 붉은 남성이 갑자기 직원을 향해 화를 냈어요. 헤이, 커미, WES 마이 푸드? 라고 영어로 외치더니 일본어로 불평했죠. 이런 곳은 처음이야.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음식이 안 나온다니. 도쿄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역시 한국은 서비스가 형편없어.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그들을 힐끔거렸죠. 직원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남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린 바쁜 사람들이라고. 시간이 돈이야, 알겠어? 그런 태도가 너무 불편했지만 모른 척하려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메뉴판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일본에서 왔지? 일종의 동족을 발견한 기쁨처럼 들렸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저는 짧게 네, 도쿄에서 왔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런, 혼자 왔어? 외롭겠네. 우리랑 같이 할래? 술 냄새가 진동했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한국 음식의 품질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 뭘 먹으려고? 일본 요리가 훨씬 세련되고 맛있는데. 여기 음식은 고춧가루 범벅이라 원재료 맛도 모르고 그냥 매운맛으로 모든 걸 가려버린다니까. 이 나라는 음식 문화가 아직 원시적이야.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으로 온 나라의 음식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예절과도 맞지 않았죠. 도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행동을 하면 불쾌하게 여길 텐데 말이에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챘는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직원들도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봐, 이 식당 주인은 일본에 몇 번이나 가봤대. 우리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은 했나? 아마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야. 그러면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직원들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얼굴이 굳어있는 것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동조를 요구했어요. 맞지? 너도 일본인이니까 알잖아.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지. 일본 음식, 일본 패션, 일본 애니메이션.
다 우리 것을 베껴간 거잖아. 그런데도 역사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적대적이 되고 이중적이지 않아? 그의 친구들도 큰 소리로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제가 한복을 입은 것을 가리키며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일본인이 왜 조선 옷을 입냐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웃으며 동조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했고 불편함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금기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런 규칙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때 50대로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는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년 남성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손님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요. 중년 남성들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자신들의 대화가 모두 이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죠. 일본에서는 해외에 나오면 현지인들이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들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한국 사람들도 안다고 말해주었죠. 그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 때문에 전체가 오해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남성은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드디어 음식을 받았어요. 비빔밥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맵지 않고 재료 각각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일본 요리의 섬세함과는 다른 매력이었어요. 일본 요리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 요리는 다양한 맛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죠. 일본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무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가벼워졌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에게 주변 테이블에서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중년 부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무례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죠. 제가 미안할 것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손님 접대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손님은 왕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한 경험을 하면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사과한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마치 모두가 한 가족처럼 저를 걱정했죠. 놀랍게도 여러 테이블에서 음식을 보내왔어요. 김치전, 떡갈비, 잡채. 각 테이블에서 조금씩 맛보라며 건네준 것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도쿄의 식당에서는 각자 주문한 것만 먹고 다른 테이블과 교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주인은 직접 제 테이블에 와서 특별한 차를 대접했어요. 오미자차라는 것인데 5가지 맛이 난다고 했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다고요. 일본의 차도 맛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맛에 집중하는데 이 차는 다채로운 맛의 조화가 신기했어요. 옆 테이블의 대학생 커플이 함께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제가 한국어를 조금 안다고 하자 기뻐했죠. 여학생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며 최근에 본 작품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남학생은 일본어를 공부 중이라며 서툰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죠. 그들에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냐고 물었어요. 여학생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모두 보았다고 했고 남학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원서로 읽고 있다고 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일본 문화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인인 저도 모르는 작가나 감독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더 많은 손님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 히로시마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셨고, 한 아저씨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자신의 가게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생이었어요. 소심해 보이는 그 아이는 엄마의 등 뒤에 숨어 있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죠. 그리고 일본어 학습 앱으로 공부한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했어요. 곤니치와 오겐키 데스까? 그 아이의 용기와 노력에 감동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했지만 주인이 오늘은 손님으로 대접하고 싶다며 거절했어요. 대신 다음에 일본에 가면 꼭 자신의 스승 식당에 가보라고 주소를 알려줬죠. 도쿄 긴자에 있는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주인은 제게 한식의 매력을 더 알려주고 싶다며 내일 열리는 김치 만들기 체험에 초대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진행하는 클래스라고 했죠. 일본의 스케모 절임 반찬과 비슷하지만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흔쾌히 수락했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주인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예쁘게 포장된 전통차와 한과였죠. 도쿄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즐기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선물 문화가 있지만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오늘 만난 대학생 커플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가는 중이었는데 함께 가자고 했죠.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단단히 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따뜻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자 그들은 제가 맛봐야 할 한국 디저트를 추천해줬어요. 빙수라는 것인데 일본의 카키고리와 비슷하지만 훨씬 다양한 토핑이 올라가 있었죠. 팥빙수를 시켰는데 달콤한 팥과 찰떡, 과일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김치 만들기 체험 장소로 향했어요. 지도 앱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데 동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의 주택가는 비슷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지만 이곳은 현대적인 아파트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듯했죠. 어제 만났던 식당 주인이 운영하는 문화체험센터는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죠. 일본의 요리 교실이 대부분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랐어요. 도착하자 주인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죠. 젊은 시절 오사카에서 살았다고 해요. 오늘 체험에는 저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참여했어요. 미국인 부부, 프랑스인 친구들, 태국에서 온 가족까지 10명 정도가 모였죠. 김치 만들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일본의 스케모 노절임 반찬은 대부분 간단한 과정으로 만들지만 김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양념을 발라야 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과정이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담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셨죠. 흥미로웠던 건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각 재료의 양을 재지 않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넣었어요. 일본 요리가 정확한 계량을 중시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하셨어요. 내 김치 양념이 너무 맵게 됐는지 할머니가 웃으며 더 넣으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맵게 먹는다고요. 도전 정신으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더 넣었더니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김치를 담그는 동안 할머니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음식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 음식은 발효와 숙성을 통해 깊은 맛을 끌어낸다고요. 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신선하고 아삭한 맛이 나다가
점점 산미가 강해지고 깊은 맛이 된다고요. 그리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요리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다고요. 일본의 스케모노가 대부분 반찬으로만 먹는 것과는 다른 점이었죠. 김치 만들기가 끝난 후에는 전통차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전통차는 일본의 녹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미자차, 유자차, 대추차 등 과일이나 허브를 활용한 차가 많았죠. 일본 차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차잎에서 우려낸 것인 반면 한국 차는 재료 자체를 달이거나 발효시켜 만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차를 마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일본의 다도가 복잡한 예절과 절차를 가진 것과 달리 한국의 다도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차를 두 손으로 받고 천천히 향을 음미하는 점은 비슷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의 경험, 한국 전쟁의 기억, 그리고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체험이 끝난 후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는 손수 쓴 편지도 함께 주셨는데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과거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쓰여 있었죠. 센터를 나서는데 미국인 부부가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서울에 3일째 머물고 있다며 오늘 저녁 한강 유람선 투어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외국인과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여행의 즉흥성을 즐기기로 했어요. 체험센터를 나와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빽빽한 도쿄의 건물들과 달리 서울은 강과 산,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죠. 일본의 공원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개방감은 특별했어요. 한강 유람선 투어는 환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 도쿄의 스미다강 유람선도 아름답지만 한강의 규모와 웅장함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새로 사귄 미국인 부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각국의 여행 경험을 나누었죠. 투어가 끝난 후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을 찾아 걷던 중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들은 도쿄의 정돈된 거리와 달리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10%밖에 남지 않아 불안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 낯선 주택가에 들어섰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었죠. 한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가 길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자 깜짝 놀랐어요. 지갑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뒤적여봐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도 유람선에서 떨어뜨렸거나 누군가에게 소매치기 당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에 더 당황스러웠죠. 편의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려 했는데 그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죠.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이 기본적인 영어를 알아듣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때 편의점에 들어온 중학생 형제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형이 제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해 주었죠. 도쿄에서는 낯선 외국인의 문제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어른들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만에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은 간단한 영어로 제 상황을 물었고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 통역 앱을 사용했죠. 일본 경찰도 친절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외국인을 돕는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순찰차로 근처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도쿄의 파출소는 작고 아담한 것에 비해 이곳은 큰 빌딩이었죠. 분실물 센터로 안내받았고 놀랍게도 영어가 유창한 경찰관이 제 사건을 담당했어요. 그는 유학 시절 오사카에서 지냈다고 했죠.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부터 경로까지 자세히 물었고 유람선 회사에 즉시 연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호텔 정보를 확인한 후 무료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일본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보통 대도시 중심부나 관광지에 한정되어 있어요. 여권은 다행히 호텔 금고에 두었지만 현금과 카드를 모두 잃어버려 막막했어요. 경찰관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었죠.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체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없는 제도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한국 여행 경험을 물었어요. 제가 한복 체험과 김치 만들기를 했다고 하자 기뻐하더군요. 그의 어머니도 외국인들에게 김치 만들기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어쩌면 같은 분일지도 모른다며 웃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람선에서 제 지갑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직원이 호텔로 가져다 준다고 했죠. 일본에서도 분실물 처리는 효율적이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즉각적인 대응은 흔치 않아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의 경험은 분명 불편했지만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지갑을 잃어버린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유람선 직원이 지갑을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였죠. 직원은 유람선 청소부가 좌석 밑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며 사양했죠. 그런데 지갑 안에는 없었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국인 부부가 남긴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남산타워에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아마도 그들이 제 지갑을 발견하고 맡겨놓은 모양이에요. 일본 여행에서는 이런 우연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지갑을 되찾은 안도감에 식욕이 생겼어요. 호텔 근처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죠. 아침부터 매운 떡볶이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 맛이 당기더라고요. 주인 할머니는 외국인인 제가 떡볶이를 주문하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죠. 지갑을 되찾은 안도감으로 오늘은 좀 더 계획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관이 추천해준 남산타워를 방문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하기로 했어요. 도쿄의 은행은 대부분 외국인 대응이 느리고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서울의 한 은행에 들어서자 태블릿으로 번호표를 뽑고 자동으로 영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죠. 창구에 앉자 직원은 영어로 인사하며 일본어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다양한 언어 대응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환전 과정도 놀라웠어요. 여권만 보여주고 몇 분 만에 완료됐죠. 도쿄에서는 외국인 환전에 복잡한 서류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직원은 한국의 금융 앱을 소개해 주었는데 외국인도 간단히 가입해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금융 앱은 대부분 외국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은행을 나와 근처 약국에 들렀어요. 어젯밤 긴장으로 두통이 생겼거든요. 약국에서도 놀랐습니다. 약사가 제 증상을 듣고 정확한 약을 추천해 주었는데 QR코드가 포함된 약 설명서를 주셨어요. 스캔하니 일본어로 된 복용법과 주의사항이 나왔죠. 도쿄의 약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지하철로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지하철 앱을 보니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까지 알 수 있었죠. 일본의 지하철 앱도 정확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특히 화장실,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점이 편리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 케이블카를 탔어요. 줄이 길었지만 디지털 대기 시스템이 있어서 번호를 받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 수 있었죠. 알림이 오면 돌아오는 방식이었어요.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은 보기 드물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도쿄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물쇠를 걸어두는 펜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의 맹세를 담은 수천 개의 자물쇠가 햇빛에 반짝였죠. 전망대 한쪽에서 놀랍게도 어제 만난 미국인 부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죠. 어제 제 지갑을 본 것 같아 유람선 직원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추천한 식당은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서빙을 했죠. 도쿄에도 이런 식당이 있지만 아직 드물어요. 여기서는 중소식당에서도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모든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재난 경보 시스템이었죠. 서울 일부 지역에 폭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는 외국어 지원까지 되어 제 폰에도 영어와 일본어로 알림이 왔어요. 식당 주인이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비가 심해지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산을 3개 건네주었어요.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라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일본에서도 친절한 가게 주인은 많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님을 배려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미국인 부부와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약속했던 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됐죠. 일본의 버스 정류장도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심지어 버스 내 혼잡도까지 색상으로 표시해 주었어요. 숙소에 돌아와 보니 호텔 직원이 로비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폭우 때문에 걱정했다며 방에 비상용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죠. 덕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도쿄의 호텔도 서비스가 좋지만 이런 개인적인 배려는 고급 호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가에 앉아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체 여행지로 선택한 서울이었지만 이곳의 시스템과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것이 제가 발견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도시가 깨끗이 씻긴 듯 맑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신문을 읽고 있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였죠.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쿄에서는 한국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만난 한국인들은 저를 단지 일본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생각해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일본인들은 한국을 단순히 김치와 매운 음식의 나라로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예절 바른 사람들의 나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마지막 날이라 특별한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죠. 도쿄의 아사쿠사나 교토의 기온처럼 전통 가옥이 보존된 곳이라고 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 가옥이 낮고 어두운 색감인 것과 달리 한옥은 밝은 색의 기와와 창호지 창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의 전통거리가 관광객으로 붐비는 것과 달리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여유로웠어요. 한 한옥 체험관에 들어갔어요.
일본의 전통 체험관이 엄격한 규칙과 형식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었죠. 직원이 한옥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해 주었는데 추운 겨울을 위한 온돌 난방 시스템과 더운 여름을 위한 통풍 구조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일본 가옥도 기후에 맞게 지어졌지만 이렇게 바닥 난방을 활용하는 방식은 달랐죠. 체험관을 나와 골목을 거닐다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전통차와 다과가 있었죠. 일본의 차 문화가 정적이고 의식적인 반면 여기서는 좀 더 일상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메밀차와 한과를 주문했는데 주인이 차를 내리며 한국 차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일본과 한국이 차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했던 역사를 설명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일본의 다도와 한국의 다레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배웠어요. 역사적 관계가 항상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일본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더니 그녀는 서울의 대학원에서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간 생활하며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죠. 그녀와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김치와 스케모노, 한복과 기모노, 온돌과 다타미. 비슷한 듯 다른 이 문화들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고요. 그녀의 추천으로 근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테마로 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죠. 도자기, 그림, 음식 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두 나라의 교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관점의 전시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각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박물관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일본어로 말을 걸었는데 전쟁 전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 만난 일본인 친구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그는 역사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우정과 인간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틀에 갇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죠.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생긴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생소한 음식을 주문했죠. 도쿄에서는 익숙한 음식만 찾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낯선 음식, 낯선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세상은 더 넓어진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배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첫날 만났던 대학생 커플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고 작은 선물을 주었죠.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손수건이었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도쿄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출발할 때는 뉴욕 여행이 실패한 아쉬움 속에 선택한 급작스러운 대안이었지만 지금은 이 우연한 여행이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카페에 앉았어요. 출국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서 SNS에 여행 사진과 함께 짧은 소감을 올렸죠. 사진 속에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 김치 만들기 체험, 북촌 한옥마을 등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게시물을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일본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놀라워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대부분 왜 갑자기 한국에?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 김치는 매웠어. 같은 반응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는 점이었죠.
특히 미국에서 입국 거부당했던 이야기를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한국을 대안으로 추천했죠. 지금까지 한국을 선택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 디자이너 미카는 한국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서울에서 발견한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과 방문할 만한 디자인 뮤지엄을 알려줬어요. 도쿄의 디자인이 미니멀하고 절제된 반면 서울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실험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죠. 사촌 켄타로는 한국 음식에 관해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 음식이 전부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맛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삼계탕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을 추천했죠. 고기 요리에 관해서는 일본의 야키니쿠보다 더 다양한 조리법과 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회사 선배인 요시다 씨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관찰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빠른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본이 아직 현금 사회인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는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부탁했어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치 체험장의 할머니, 식당 주인, 그리고 지갑을 찾아준 유람선 직원까지.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들에게 도쿄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작은 노트에 여행 소감을 적었어요. 이 글을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었죠. 제목은 우연히 발견한 이웃으로 정했어요. 미국 입국 거부로 시작된 우연한 여행이 어떻게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는지 솔직하게 적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였어요. 도쿄에 있을 때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전혀 다른 나라였죠. 대중 매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다고 썼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가에 앉았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에는 더 길게, 더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익숙한 일본어 안내방송과 표지판들이 반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울에서 사온 한국 책을 펼쳤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궁금해하며 말을 걸었어요.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최근 K-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고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본 전역에서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선물을 정리했어요. 부모님께는 한국 전통차와 한과를, 회사 동료들에게는 각자 취향에 맞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죠. 선물을 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휴가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다고요.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자연환경, 전주의 전통 문화까지.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이 실패해 우연히 방문한 한국은 제 인생의 뜻밖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새로운 인연과 문화를 발견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의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